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썩 비키지 못하겠느냐? 인연이 감히 도망을 쳐 잡아라 잡아! 굵은 목청이 장터 한복판을 갈랐습니다. 전주 남문 박고일장. 해가 중천에 오른 그 시각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쪽으로 몰려들었지요. 포목전 앞 공터에 여인 하나가 두 팔이 묶인 채 땅바닥에 꿀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덮었고 저고리 자락은 찢겨 어깨가 드러나 있었지요. 그러나 그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지요. 오직 두 팔을 안으로 모아 품속 무언가를 꼭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배가 튀어나온 중년 사내 하나가 긴 몽둥이를 짚고 여인 앞에 서 있었지요. 전주 일대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거강군 성만봉이었습니다. 허리춤에 놀이개가 주렁주렁 매달렸고 눈가에는 기름기가 흘렀지요. 이 계집이 상전 대곡간에서 폐물을 훔쳐 달아나다 잡혔소이다. 쓸만한 구석이 없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처분하겠소. 단돈 8량이요. 8량에 데려가실 분 없소. 구경꾼들이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 여인의 등짝에 던졌지요. 돌은 툭 소리를 내며 튀어 올랐습니다. 여인의 어깨가 움찔하였으나 품속에 아는 것만은 더욱 꽉 끌어당겼습니다. 그 손이 희고 가늘었지요. 삭실로 거칠어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찌 감치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성복이었지요. 전라도 완주 고을 외진 마을에 사는 31살의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깊었으나 두루마기는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고 집신도 다를 대로 달아 있었지요. 윤성복이 이날 장터에 나온 것은 노모 때문이었습니다. 열흘 전부터 노모께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하시어 약재를 구하러 나선 길이었지요. 마을 어귀에서 이웃 어른께 봄에 캔 삼씨앗 꾸러미를 서당삭 대신 받아 약방에 바꾸면 약자의 값은 나올 터였습니다. 그 꾸러미를 품에 넣고 반나절을 걸어온 길이었지요. 약방으로 곧장 가려던 발이 멈춘 것은 구경꾼 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저것 봐, 사흘째 저러고 있대.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데 죽지도 않네. 품속에 뭘 그리 끌어안고 있는 거야. 뺏으려 하면 이빨로 문다던데. 에이, 미친 계집이지 뭐야. 윤성복이 사람들 틈으로 한 걸음 들어섰지요.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이 윤성복의 눈과 마주쳤지요. 윤성복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저 눈은 미친 여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짐승의 눈도 아니었지요. 차갑고 또렷한 무언가를 깊이 참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윤성복은 자기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까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 값을 치르겠소. 장바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성만봉이 눈을 가늘게 뜨고 윤성복을 훑어보았지요. 해진 두루마기, 다른 집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시골 선비가 뜬금없이 나서는 것이 우습다는 듯 입꼬리가 실룩하였습니다. 돈은 있소. 발냥이요, 발냥. 윤성복은 입술을 깨물며 품에서 삼씨앗 꾸러미를 꺼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요. 이것을 내어주면 노모의 약재는 어찌 구한단 말인가. 그러나 발은 이미 앞으로 나가 있었고 말은 이미 입 밖으로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윤성복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꾸러미를 성만봉의 손에 올렸습니다. 윤성복이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마을 어귀로 접어들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윤성복의 등 뒤로 여인이 말없이 따라왔지요. 두 팔에 묶였던 새끼줄은 풀렸으나 여인은 여전히 품속 무언가를 꼭 아는 채였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사흘을 굶은 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윤성복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을 붙이지도 않았지요.
돌아올 대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내내 윤성복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무어라 여쭈어야 하나. 약자의 값으로 받은 꾸러미를 고스란히 내어주고 여인을 데려왔으니 노모께서 얼마나 놀라실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지요. 혹여 이 여인을 당장 돌려보내라 하시면 어찌한단 말인가. 그런 걱정이 발걸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초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노모께서 툇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면서도 아들 기다리느라 누워 계시지를 아는 것이지요. 노모의 눈이 먼저 아들의 빈손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아들 뒤에 선여인을 보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성복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약재를 사오지 못하였습니다. 노모가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그 여인은 누구냐? 장터에서 억울하게 팔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차마 지나치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님께 야단을 맞더라도 이것만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노모가 한참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바라보셨지요.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고리 자락이 찢어진 채였고 맨발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한지 노모의 눈가가 가만히 일그러졌습니다. 노모께서 툇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지요. 그리고 마당으로 내려와 여인 앞에 섰습니다. 여인이 움찔하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이 날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노모는 여인의 찢어진 저고리 자락을 가만히 여미어 주셨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여인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지요. 들어가자꾸나. 밥부터 먹어야지. 그 한마디에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노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 여인의 등을 바라보며 윤성복은 마당에 선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이런 어머니를 둔 사람이 저라니 그 감사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노모는 장독 뒤에 아껴두셨던 묵은 쌀 한 줌을 꺼내 죽을 끓이셨습니다. 여인 앞에 먼저 한 사발을 내미셨지요. 어서 들거라. 사흘을 굶었다 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내려다보더니 기어이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죽 위에 둥근 파문이 한번 일었다 사라졌습니다. 노모가 여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지요. 울지 말고 먹어라. 따뜻할 때 먹어야 속이 풀린단다. 여인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한술 떠서 입에 넣었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품속 무언가만은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윤성복은 그 모습을 문간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지요. 밤이 깊어 노모는 여인에게 건넌방을 내어주셨습니다. 윤성복은 사랑방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그 밤 윤성복은 쉬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약재도 구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마음에 걸렸고 내일 당장 노모의 끼니를 어찌 해결할지 막막하였지요. 그러다 문득 창호지 너머 건넌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윤성복이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창호지 너머를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인이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그 앞에 작은 보자기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옥돌로 만든 작은 인장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올 만한 크기였지요. 세월의 빛이 돌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그 인장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들어올려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여인의 어깨를 천천히 흔들었지요. 윤성복은 제 방으로 돌아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요. 저 인장이 무엇인가?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물음이 꼬리를 물었으나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였지요. 저 여인은 장터에서 팔리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인 이름을 알 수 있겠어. 말로 못하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좋소. 윤성복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지요. 노모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니 혼례를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가진 것은 없어도 하늘에 절 한 번은 올려야 사람 도리라 하셨지요.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마당에 멍석 한 장을 깔고 동쪽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소반 위에는 노모께서 내어오신 찬물 한 그릇과 말린 대추 한 줌뿐이었지요. 윤성복은 그나마 가장 성한 옥색 두루마기를 입었고 여인은 노모께서 내어주신 흰 저고리에 쪽빛 치마를 입었습니다. 쪽을 지어 노모의 은비녀를 꽂았지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섰을 때 윤성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내 아내요. 이름을 알려주겠소. 여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마당 흙바닥에 천천히 손가락으로 두 글자를 썼습니다. 채연, 차이렌, 빛나는 연꽃이라는 뜻이었지요. 윤성복이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채연, 참으로 고운 이름이요. 채연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오래 웃지 않던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그 작은 웃음이 윤성복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지요. 노모께서 퇴마루에서 그 광경을 보시며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연이 건넌방 문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품속 보자기였습니다. 채연이 방으로 들어와 그것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고 조심스레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옥돌인장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날 밤 창호지 너머로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채연이 인장 옆에 먹과 종이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하였지요. 한자 한자 또박또박 내려갔습니다. 서방님, 소인이 부부의 예를 말로 갖추지 못하오니 글로 대신하고자 하옵니다. 소인의 집안은 본래 한양의 사대부가였사옵니다. 소인이 13살이던 해 아버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온 집안이 화를 당하였습니다. 그날 유모의 손에 이끌려 뒷담을 넘어 빠져나왔는데 그 충격으로 말을 잃었사옵니다. 그 후로 지금껏 한 번도 소리를 되찾지 못하였지요. 윤성복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채연이 잠시 붓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지요. 아버님께서 집안이 화를 당하던 날 소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이 인장이옵니다.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말고 목숨보다 귀히 여기라 하셨지요. 그 말씀을 따라 지금껏 품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님께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소인이 서방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옵니다. 아내 된 자가 남편께 숨김이 있어서는 아니 두옵니다. 다만 소인이 어느 집안의 딸인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쭙겠나이다. 그때까지 소인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윤성복은 오래도록 그 글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13살에 부모를 잃고 말까지 잃은 채 홀로 버텨온 세월, 그 무게가 글자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지요. 윤성복이 붓을 받아들고 그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믿겠소. 때가 되거든 말씀해 주시오. 그때까지 나는 묻지 않겠소. 채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그 여윈 어깨가 잠시 떨렸습니다. 윤성복은 인장을 다시 보자기에 싸 채연의 손에 돌려주었지요. 부인, 이것은 서안 위. 어디에 두셔도 좋소. 부인의 마음이 가장 편한 곳에 두시오. 채연이 인장을 서안 한쪽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그날부터 그 인장은 부부의 서안 위에서 함께 숨을 쉬게 되었지요. 그 밤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등불 아래서 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마당의 나무 한 그루, 하늘에 뜬 달 한 조각까지 짧게 한 줄씩 주고받았지요.
윤성복은 평생을 글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토록 그리운 글 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채연의 글 속에는 세상을 오래 겪은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이가 있었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따스함이 있었지요. 그 따스함이 쌀 한 줌도 없는 초가 안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 여인 글씨 좀 보시오. 이것이 보통 솜씨가 아닌데. 마을 훈장 오노인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하였습니다. 채연이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오노인의 아들이 한양으로 장사길을 떠난 지 2달이 넘었는데 안부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글 쓸 줄 아는 이가 마을에 드물었습니다. 윤성복이 채연을 대신 내세웠지요. 채연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노인이 불러주는 사연을 한자 한자 받아 적었습니다. 아들 도그나, 가을이 깊으니 한양 날씨는 얼마나 쌀쌀할고 내 아비 허리는 여전하고 어미도 별 탈 없으니 걱정 말고 장사 잘 마치거든 건강히 돌아오너라. 오노인이 처음엔 무심히 보다가 한 줄이 써질 때마다 눈을 크게 뜨셨지요. 편지가 완성되자 노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도근이한테 닿으면 그놈 눈물부터 흘리겠소. 윤선비 댁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단 말이오. 그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선비 댁 새색시 글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입소문이 퍼지자 이웃 마을에서까지 대피를 청하는 이들이 찾아왔지요.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멀리 시집간 딸에게 전하는 위로, 혼사 오가는 집안길이 주고받는 예장까지 채연은 한 건 한 건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쌀 한 도에 보리 한 말, 달걀 2~3개를 품삯으로 놓고 갔지요. 초가의 쌀독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오래도록 텅 비어있던 그 쌀독에 쌀이 차오를 때마다 윤성복의 가슴속에도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지요. 한편 채연은 노모의 가슴 답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유심히 살피다가 어느 날 윤성복에게 글로 적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증세가 단순한 기침이 아니오라. 울체된 기운이 가슴에 맺힌 듯 하옵니다. 뒷산에 올라 칠뿌리와 맹문동을 구해다 주시면 소인이 손질하겠나이다. 윤성복이 눈을 휘둥그레 떴지요. 채연이 약초를 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길로 뒷산에 올라 채연이 적어준 것들을 캐어 내려왔지요. 채연은 그것들을 정성스레 씻어 손질한 뒤 약탕기에 달였습니다. 그것을 하루 2번 노목게 들였더니 닷새가 지나자 가슴 답답증이 눈에 띄게 나아지셨지요. 아가, 네가 약초까지 아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노목께서 놀라 물으시자 채연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윤성복 역시 더는 캐묻지 않았지요. 다만 마음속에 짐작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글씨와 저 약초 지식이 모두 예사 집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채연이 등불 아래 서안 앞에 앉아 윤성복에게 종이 한 장을 밀어주었지요. 서방님, 과거에 다시 응시하실 뜻이 없으시옵니까? 서방님의 문장은 결코 떨어질 문장이 아니옵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을 뿐이지요. 소인이 보잘것없는 식견이나마 서방님의 공부를 거들어드릴 수 있겠사옵니다. 윤성복이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번을 낙방한 과거를 채연이 먼저 꺼내다니 그러나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러시오. 부인, 그날 밤부터 2 사람의 등불이 더 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채연은 윤성복이 쓴 문장을 한 획 한 획 짚어가며 어디가 군더더기이고 어디서 기운이 새는지를 글로 짚어주었지요. 그 지도가 어찌나 정확한지 윤성복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서원 훈장님보다 오히려 나은 대목이 많았지요. 이 여인이 대체 어느 집안에서 자란 것인가? 그 물음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하였으나 윤성복은 도로 삼켰습니다. 때가 되거든 들을 이야기였지요. 한편 성만봉이 그 무렵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살인문 밖을 서성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빚 60냥을 갚지 않으면 채연을 돌려보내라는 협박이었지요. 그러나 윤성복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채연이 밤마다 써주는 글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가슴속에 먹구름이 자라고 있었지만 등불 아래 채연의 붓끝만큼은 언제나 조용하고 단정하였습니다. 향시가 열린다는 방이 나붙은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전주 고을에서 치르는 초시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성복이 나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글 공부를 놓은 지 오래된 데다 가난한 살림에 시험 준비가 될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윤성복은 조용히 보따리를 쌌습니다. 채연이 서한 앞에 앉아 한 줄을 써 건넸지요. 다녀오시옵소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 짧은 한 줄이 윤성복의 가슴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모께서 문간에서 아들의 손을 잡으셨지요. 성보가 이번에는 어미 걱정 말고 내 문장에만 마음을 다하거라. 향시가 끝나고 방이 붙은 날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성복의 이름이 초시 장원으로 올라 있었던 것이지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초가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번거리를 데려다 무슨 소용이냐 수군대던 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축하 인사를 하였지요. 윤선비댁 풍수가 바뀌셨구려. 세 사람이 들어온 뒤로 경사가 연이어 나는 구먼 그 말을 들으며 채연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윤성복은 툇마루 끝에 앉은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저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장원이 제 것이 되었을 리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한양에서 대과가 열렸습니다. 채연이 먼저 권하였지요. 윤성복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 채연은 살인문 밖까지 따라 나와 작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윤성복은 한양 성벽 아래 이르러서야 그것을 펼쳐 보았지요. 서방님께서 쓰시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살아있기를 바라옵니다. 윤성복이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에 걸친 시험 마지막 날 시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신하는 어디에서 나는가? 윤성복은 단숨에 붓을 들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가 가진 것 없는 자를 품을 때 그 품 안에서 나라의 동량이 난다고 써 내려갔지요. 방이 붙은 날 윤성복의 이름이 대과 급제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윤성복은 그 이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사은의식이 열리는 날 급제자들이 인정전 뜰로 들어섰습니다. 윤성복도 동기들과 함께 관복을 갖추고 넓은 뜰에 섰지요. 임금께 엎드려 절을 올린 뒤 차례로 이름과 고향을 고하였습니다. 전라도 완주에서 올라온 윤성복이라 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열한 관원들 틈에서 한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흰 얼굴에 광대뼈가 높은 중년의 대감이었습니다. 허리에 금비띠를 둘렀고 눈매가 어딘가 날카로웠지요. 사운이 끝나고 급제자들이 뜰을 물러날 때 그 대감이 윤성복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윤형이라 하였는가. 대책문이 참으로 깊더군. 나라의 동량이 어디서 나는가 하는 대목이 특히 마음에 걸렸네. 황공하옵니다, 대감. 그런데 윤형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겠는가? 처가가 어디신가? 윤성복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급제 축하 인사치고는 이상한 물음이었지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처가는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곳이 없사옵니다. 부인이 어릴 적 부모를 여의었다 하더이다. 부인의 이름이 어찌 되시는가? 윤성복은 그 이름을 선뜻 대지 못하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듯 하였지요. 그때 대감의 뒤에서 젊은이 하나가 걸어 나와 대감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버님, 자리를 옮기시지요. 대감이 한 걸음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윤형 문장이 마음에 드네. 조만간 내 집으로 한번 오시게. 이조판서 엄재혁이라 하네. 이조판서 엄재혁. 윤성복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조정의 실세 중 실세였지요. 그러나 처가를 캐묻던 그 눈빛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감의 뒤에 서 있던 젊은이 엄재혁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윤성복을 바라볼 때 스치던 그 불편한 눈빛도 마찬가지였지요. 고향으로 내려오는 말 위에서 윤성복의 가슴 한 구석에는 오래간만에 서늘한 바람이 돌았습니다. 이 기쁨 뒤에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예감이 말발굽 소리와 함께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서방님, 소인이 떠나야 할 듯하옵니다. 채연이 그 글을 써 내밀었을 때 윤성복의 가슴이 찢어질 듯하였습니다. 살인문 밖에 익명의 편지가 꽂혀 있던 그날 저녁이었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형에게 고하오. 그대가 품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 아시오. 그 여인은 15년 전 영모로 멸문된 호주 참판 이대원의 외동딸이요. 대역 죄인의 혈육을 숨긴 자는 연자로 처벌받을 것이요. 지금이라도 그 여인을 관에 넘기면 그대의 급제는 보전되겠지만 숨기는 날에는 멸문을 면치 못할 것이요. 윤성복은 그 편지를 채연에게서 감추려 하였으나 채연이 이미 읽은 뒤였습니다. 낯빛이 창백해진 채연이 고개를 저으며 붓을 들었지요. 소인으로 인하여 서방님과 어머님께 화가 미친다면 소인이 어찌 살아가겠나이까. 윤성복이 단호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부인을 어디로도 보낼 생각이 없소. 이 편지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부터 밝혀야겠소. 두 사람이 밤새 글로 의논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지요. 그 밤이 깊어 삼경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뒷담 너머에서 개가 낑낑대다 그쳤습니다. 그림자 셋이 소리 없이 초가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채연의 건넌 방으로 향하였고 하나는 서안 쪽으로 다가들었지요. 서안 위 보자기를 낚아챈 자가 성만봉이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나머지 자들이 채연의 방문을 열었지요. 어머님, 채연. 윤성복이 소리치며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노모께서 막아서시다가 몽둥이의 옆구리를 맞고 쓰러지셨지요. 채연이 노모를 부둥켜 안는 사이 또 다른 자가 채연을 번쩍 들어 어깨에 올렸습니다. 60냥 갚을 때까지 이 여인은 내가 맡겠소. 기하는 사흘이여. 성만봉이 낄낄대며 외쳤습니다. 살인문이 탁 닫혔지요. 윤성복이 뒤를 쫓으려 하였으나 명치를 얻어맞고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마당에는 노모의 가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윤성복이 노모를 부축하여 방에 모셨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깊었지요. 마을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중한 상처라 하였습니다. 윤성복은 어머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도록 그 손을 쥐고 있었지요. 새벽이 되자 윤성복은 성만봉의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이 닫혀 있었지요. 이웃 주막 주인이 지나가다 말하였습니다. 성만봉이요. 그 자가 어젯밤 한양 북촌 어느 대감댁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소. 가마를 거느린 양반집 종이 마중 나와 있더구먼요. 윤성복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듯하였습니다. 한양 북촌 이조판서 엄재혁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엮이기 시작하였지요. 한양에서 처가를 캐묻던 엄재혁, 그의 뒤에 서 있던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 집 주변을 서성이던 낯선 자들, 익명의 협박 편지, 그리고 어젯밤 인장과 아내를 빼앗아간 성만봉. 이 모든 것의 뒤에 엄재혁이 있었습니다. 이조판서가 한 가난한 선비의 아내를 노리는 까닭은 오직 하나였지요. 채연이 누군가였습니다. 그 누군가를 엄재혁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성복이 초가로 돌아왔을 때 살인문 안에 낯선 인형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갓에 청색 도포를 입은 젊은이였지요. 한양 인정전 뜰에서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 물러서게 하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엄재혁의 외아들 엄도준이었지요. 윤선비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엄도준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색 도포가 새벽 흙먼지에 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저희 부친의 허물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한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이오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도준이 품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세월의 바랜 문서였지요. 15년 전 일이옵니다. 호조 참판 이대원 대감은 청렴하기로 조정에서 으뜸이신 분이었습니다. 그 대감께서 저희 아버님이 뒷돈을 받은 일을 탄핵하려 하셨지요. 아버님께서 먼저 손을 쓰셨습니다. 이 문서를 위조하여 이대원 대감이 영모를 꾸몄다는 증거라며 선왕께 올리셨지요. 대감은 그해 겨울 형장에서 돌아가셨고 온 집안이 화를 당하였습니다. 단 한 혈육도 남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윤성복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채연이 살아남은 것이요. 당시 13살이셨습니다. 집안에 화가 미치던 날 유모가 뒷담을 넘어 탈출시켰다 하옵니다. 그 충격으로 말을 잃으셨고 이름을 바꾸어 숨어 사셨지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 딸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어렵사리 들으시고 15년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품속에 아버님 이대원 대감의 유품인 인장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 인장에 무엇이 있기에 인장 밑바닥에 난초 세 송이 문양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선왕께서 이대원 대감의 공을 길이 새겨 친히 하사하신 가문의 표식이옵니다. 그 인장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이대원 가문의 혈육을 찾는 표가 되는 것이지요. 엄도준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것은 위조 상소문의 원본 중 한 장이옵니다. 아버님 서재 비밀함에서 몰래 꺼내어 온 것이지요. 어전에 올라가면 아버님의 15년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제 윤선비의 부인을 믿습니다. 소인이 이 죄를 이제야 고하옵니다. 윤성복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수의 아들이 이 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윤성복이 천천히 몸을 굽혀 엄도준의 어깨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고맙소. 그대는 아버님과 다른 사람이요. 방 안에서 노모께서 희미하게 눈을 드셨습니다. 아들의 귀에 대고 간신히 속삭이셨지요. 성보가 가거라. 부인을 구해 오너라. 어미는 여기 있을 것이니. 윤성복이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새벽 윤성복은 엄도준과 함께 한양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품에는 위조 상소문 한 장과 채연이 한양 오를 때 써주었던 한 줄의 종이가 들어있었지요. 말발굽 소리가 새벽 어둠을 가르며 한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인정전 뜰에 어전 회의가 열린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감마께서 용상에 앉으시고 정기품 이상 대신들이 도열하였지요. 그 한가운데 이조판서 엄재혁이 서 있었고 뜰 한쪽에는 포승에 묶인 채연이 꿀려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저고리 자락이 찢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고개만은 꼿꼿하였습니다. 엄재혁이 상감께 아뢰었습니다. 나이 여인이 바로 15년 전 영모로 멸문된 이대원의 외동딸이옵니다. 대역 죄인의 혈육은 국법에 따라 처단하여야 하옵고 그 여인을 숨긴 자는 연좌로 처벌하심이 마땅하옵니다. 그때 인정전 문이 열리며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윤성복이었지요. 그 뒤로 엄도준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엄재혁의 낯빛이 일순간에 굳었지요. 윤성복이 인정전 뜰 한가운데로 나아가 상감께 엎드려 절을 3번 올렸습니다. 고하라. 상감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내려왔지요. 저와 먼저 한 가지를 살펴주시옵소서. 이조판서 엄재혁 대감의 서재에 난초 문양이 새겨진 옥돌인장 한 점이 있사옵니다.
그 인장을 어전에 내놓으시옵소서. 그것이 나와야 이 모든 일의 진실이 밝혀지옵니다. 엄재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신에게는 그러한 인장이 없사옵니다. 그 순간 엄도준이 한 걸음 나섰지요. 나이는 엄재혁의 아들 엄도준이옵니다. 아버님 서재 비밀함에 지금 그 인장이 있사옵니다. 또한 그 함에는 15년 묵은 위조 상소문 원본도 함께 있사옵니다. 신이 오늘 새벽 그중 한 장을 꺼내어 왔으니 전하께 바쳐 올리옵니다. 엄도준이 품에서 누런 종이를 꺼내어 상감 앞에 바쳤습니다. 엄재혁의 얼굴이 핏기 없이 일그러졌지요. 도준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상감께서 그 문서를 찬찬히 펼쳐보셨습니다. 눈썹이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엄재혁의 서재를 즉시 수색하여 그 인장과 나머지 문서를 가져오라. 내금이 장졸 6이 달려나갔습니다. 반십경이 차에 지나지 않아 돌아온 장졸들의 손에 난초 문양이 새겨진 옥돌 인장과 위조 상소문 나머지 원본 몇 장이 들려 있었지요. 상감께서 인장을 손에 들고 천천히 뒤집어 보셨습니다. 밑바닥에 난초 3송이 문양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지요. 상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문양을 내 눈이 기억하는구나. 선왕께서 이대원에게 친히 하사하신 가문의 표였다. 이 인장이 어찌하여 엄재혁의 함에 들어있는가? 윤성복이 다시 고하였습니다. 저와 이 인장은 신의 아내 채연이 15년을 품에서 내려놓지 않고 간직해온 아버님의 유품이옵니다. 성만봉이라는 자가 사흘 전 신의 집에 침입하여 훔쳐간 것이옴바. 그 자는 엄재혁 대감의 은밀한 하수인이옵니다. 또한 신의 아내 왼쪽 손목 안쪽에 엄지손톱만 한 화상 자국이 있사옵니다. 13살이던 해 집안에 불이 났을 때 상처이옵니다. 저 여인을 일으키시고 소매를 거두어 살펴주시옵소서. 상감의 명에 내관이 채연을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채연의 왼쪽 소매를 걷어올리자 손목 안쪽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드러났지요. 둥글게 남은 옛 흉터였습니다. 상감께서 그 흉터를 보시고 깊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흉터가 선왕 시절 이대원 가문에 불이 나던 그 해의 것이로다. 이 여인이 틀림없이 이대원의 혈육이로구나. 엄재혁이 급히 엎드렸습니다. 저와 15년 전 이대원의 일은 이미 선왕께서 직접 단하신 일이옵니다. 신은 오직 국법에 따라. 그러나 상감께서 손을 들어 말을 끊으셨습니다. 용안에 노여움이 차 있었지요. 엄재혁, 이 문서의 먹빛이 수상하구나. 탄핵이 있던 것이 선왕 재위 중이었거늘 이 먹은 아무리 보아도 그때의 자취가 아니요 15년 남짓 묵은 자취뿐이로다. 누군가가 원본인 양 따로 꾸민 것이로구나.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엄재혁의 어깨가 바닥으로 무너지듯 꺼졌습니다. 엄도준이 다시 엎드려 울먹이며 고하였지요. 저와 아버님이 위조하신 상소문이옵니다. 소인이 어릴 적 아버님께서 이대원 대감을 모함하신 사실을 잠결에 들은 적이 있었으며 그 죄책감이 15년간 소인을 놓지 않았나이다. 이제야 감히 고하옵니다. 증거가 명백하였지요. 상감께서 길게 한숨을 내쉬신 뒤 단호히 하교하셨습니다. 이조판서 엄재혁은 선왕 시절 충신 이대원을 무고로 모함하여 그 가문을 멸절케 한 자이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혈육을 쫓아 해하려 한 자라. 즉시 삭탈관직하고 의금부에 내려 엄중히 국문하라. 또한 성만봉을 체포하여 공모의 죄를 부르라. 선왕 시절에 이대원 대감을 복권하여 그 본래의 관작을 되돌리고 몰수되었던 가문의 전답과 서책을 그 외동딸에게 모두 되찾아 주어라. 이대원의 외동딸 이채연에게는 무고히 겪은 고초에 대한 예를 갖추도록 하라. 내금이 장졸들이 엄재혁을 포승줄에 묶어 끌어냈습니다. 엄재혁이 마지막으로 아들 엄도준을 돌아보았지요. 엄도준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슬픔이 있었으나 후회는 없었지요. 상감께서 채연 앞으로
내관을 보내셨습니다. 내관이 붉은 천에 쌓인 작은 함 하나를 받들어 올렸지요. 상감께서 그 함을 손수 여시니 안에는 오래된 옥비녀 하나와 묵은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15년 전 이대원의 집이 불타던 날 몰수되어 짐의 궁에 보관되어 있던 유품이다. 이대원은 이 나라의 충신이었으니 이 유품은 본디 내 손에 있어야 마땅하다. 받거라. 채연이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님 머리에서 보았던 그 옥비녀였지요. 채연의 입술이 가만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입술 사이로 15년을 봉인해 두었던 소리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어머니. 인정전이 일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좌우의 도열한 대신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윤성복은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채연의 입에서 나온 소리, 그것이 분명 소리였지요. 15년 만의 소리였습니다. 13살 여자아이가 어머니를 잃던 그날 이래로 단 한 번도 세상에 내놓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어머니의 유품을 품에 안고 마침내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채연이 옥비녀 위에 얼굴을 묻었지요. 그 어깨가 오래도록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던 울음이 마침내 소리를 얻어 인정전 뜰을 채웠지요. 상감께서 긴 한숨을 내쉬신 뒤 나지막이 이르셨습니다. 선왕께서 그릇 판결하신 이를 짐이 대신 고개를 숙여 사하노라. 그대의 아버지께서 지하에서 눈을 감으시기를. 상감께서 고개를 한번 깊이 숙이셨습니다. 인정전 뜰 대신들이 모두 따라 고개를 숙였지요. 윤성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감께서 윤성복을 용상 가까이 부르셨지요. 윤형 그대의 대책문이 한 해 내내 짐의 마음에 머물렀노라. 가진 것 없는 자가 가진 것 없는 자를 품을 때 나라의 동량이 난다 하였던가. 그 문장 그대로 그대가 이 여인을 품어주었구나. 짐은 그대에게 홍문관 수찬의 관직을 내리고 은자 500을 하사하노라. 윤성복이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채연이 그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윤성복이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소리 있는 울음이 인정전을 가득 채웠지요. 한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채연이 말 위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윤성복에게 건넸지요. 서방님, 오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미소 지으셨을 것이옵니다. 윤성복이 그 글을 읽고 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발굽 소리만이 저녁 가도를 따라 울려 퍼졌지요. 지는 해가 두 사람의 등 뒤에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고향 촉에 닿은 것은 사흘 뒤였지요.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을 의원이 달려 나왔습니다. 노모께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다 하였지요. 채연이 노모의 방으로 들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노모께서 가만히 눈을 여시더니 며느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지요. 아가 무사히 돌아왔느냐. 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였지요. 그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밤이었지요. 그 뒤로 달포가 지났습니다. 상감께서 하사하신 은자로 초가 자리에 기와집 한 채를 새로 지었지요. 몰수되었던 이대원 가문의 전답 가운데 가까운 것 몇 마지기를 되찾아 농사를 붙였습니다. 사경을 헤매시던 노모께서는 채연의 손길 아래 조금씩 기운을 되찾으셨지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동구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임금의 교지를 받든 내관이 들어섰지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길가에 엎드렸습니다. 윤수찬은 교지를 받으시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온 가족이 엎드렸지요. 내관이 두루마리를 펼쳐 또렷이 낭독하였습니다. 전하의 말씀이시다. 충신 호조 참판 이대원의 결백이 밝혀진 지 한 해가 지났거늘 나라가 그 공을 온전히 되갚지 못하였도다. 이에 이대원에게 호조 판서를 증직하고 정원이라는 시호를 내리며 그 외동딸 이채연에게는 효녀 정렬을 내려
그 정절을 기리노라. 또한 이 일을 바로잡은 윤성복의 문장이 참으로 깊어 국가의 동량이 될 만하니 이제 홍문관 부수찬으로 올려 경연에 들게 하노라. 짐이 두 사람을 보고자 하니 닷새 안에 한양에 당도하여 어전에 나아오라. 윤성복과 채연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모께서 문턱에 앉아 두 손을 모으신 채 한참을 눈을 감고 계셨지요. 닷새 뒤 새벽 두 사람은 나란히 인정전 뜰에 들었습니다. 상감께서 몸소 뜰 한가운데까지 내려오셨지요. 상감께서 채연 앞에 이르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대원의 외동딸이라 하였는가? 채연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상감께서 윤성복을 돌아보시며 옅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윤형 지미오견 벼루 한 점을 따로 내리노니 그대의 내외의 서한 위에 놓고 부인의 옛 인장과 더불어 함께 빛나게 하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윤성복이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봄빛이 마당 가득 내려앉은 기와집에서 노모께서 햇살을 받으며 툇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채연이 방에서 나와 시어머니 곁에 앉았지요. 방 안에서는 윤성복이 보찜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홍문관 관복이 그 속에 들어 있었지요. 방 한가운데 서안 위에 두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감께서 새로 하사하신 옥연 벼루였고 또 하나는 아버지 이대원이 물려준 난초 문양인장이었죠. 두 물건이 봄 햇살 아래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연이 서안 앞에 앉아 먹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성복이 그 옆에 자리를 잡고 붓을 잡았지요. 채연이 종이 위에 두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단정하고 깊은 글씨였지요. 집안이 화목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성복이 그 옆에 세 글자를 덧붙였지요. 집안이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글씨가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만났지요. 노모께서 문턱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시다가 가만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남에 있지 않다. 누구를 품느냐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방 안에 조용히 번졌지요. 봄 햇살이 서안 위로 넓게 새우며 들었고 난초 문양인장 밑바닥에 새겨진 새송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장은 이제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듯 놓여 있었지요. 아버지의 품에서 딸의 품으로, 딸의 품에서 남편의 서안으로 오직 한 자리를 돌고 돌아 마침내 제 자리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윤성복과 채연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말 없는 웃음이었지요. 그러나 그 웃음 속에 장터 한복판에 포박된 여인과 단돈 8냥의 삭과 한 가난한 선비의 떨리는 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르셨지요. 사람의 귀함이라는 것은 잘나게 태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품느냐에 있는 것이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은 품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품을 때 팔냥의 엽전 꾸러미가 청음의 인연으로 바뀌고 포박된 여인이 가문을 되살립니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전해주신 귀한 말씀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